얘는 맥동 전기장 치료. 맥동 맥동 전기장 주파수 치료 PEMF는 100년 전까지는 잘 사용되었다. 그러나 서양에서의 약물학적인 접근들과 경쟁하면서 대부분의 전기치료 기술들은 급격히 위축되었다. 그저 테라피에 대해서. 그러나 과거의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치료의 사용이 여전히 영성했고 약물학의 보완책으로 여겨졌다. 소비에트의 우주 탐험 시기에 맥동 전기장 치료 PEMF는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의 중력과 자기장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발생하는 골밀도 감소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치료는 지구 환경에서 이 기술을 환자들에게 사용하기 원했던 소비에트 의사들에게 받아들여졌다. 결국 이 기술은 소비에트 연방과 동부 유럽, 특히 동독, 헝가리, 체코 공화국 등의 병원들에서 사용되었다. 이 나라들이 독립을 얻었을 때에 그들의 과학적인 의료의학 연구와 전기장치들은 주변의 독일어를 사용하는 국가들, 즉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를 통해서 서구 세계에서도 사용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나라들은 이 기술을 그들의 건강관리 시스템에 통합하였고 이것은 병원, 의원, 헬스, 스파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사용 가능하게 되었다. 수백 개에 이르는 동부 유럽의 연구들과 수십 년간의 서부 유럽에서 얻어진 경험들을 통해서 특정 질환에서 어떻게 다양한 주파수들과 파형이 서로 함께 체적으로 사용하는지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동안에 미국 항공우주 나사에 의해서 진행된 미국 우주 프로그램은 달, 화성 그리고 그 너머를 인간이 탐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골밀도 감소와 근 위축의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했다. 진행성 근 위축은 쇠약 피로를 야기하고 진행성 나사 계약업체가 특허를 낸 맥동 전기장 치료,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렇게 해서 치료, 맥동 전자기 치료가 있었네. 급한 절차 수행을 포함한 훌륭한 임무 수행을 어렵게 한다. 골소실은 골절과 신장 결석의 위험을 높이며 우주비행사의 건강과 임무 목표를 위태롭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나사는 종류의 치료법들을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우주 환경에서 골밀도를 유지시키고 근 위축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키며 자연적인 치유와 재건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나사의 자원들을 동원했다. 지구상에서 이 장비들은 다양한 근육질환, 노화, 암 관련 근위축, 골다공증 그리고 그 밖의 골질환의 치료에 유용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나사가 이 분야의 연구를 시작했을 즈음에 강도가 약하고 바이온화된 전기장의 생물학적인 목표물에 대해서 그 목표물을 가열하지 않으면서 효과를 미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받아들여졌다. FDA 승인도 1979년에 획득이 되었다. 그렇군요. 나사의 연구는 어떤 PEMF 주파수가 뼈와 근육 세포에서 생물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는데 효과적인지를 밝혀내었다. 극미해진 중력으로 인한 인체의 변화와 이러한 현상을 되돌리기 위한 PEMF의 능력을 규명하기 위해서 분자와 세포 수준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장기 목표는 펜프 장을 맺은 업체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시스템에 특허를 취득했다. 특허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나사의 특허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런 것들이
1952년 더그러민행기술대학의 슈만 교수는 지구가 약 초당 10회 정도의 공명 주파수를 가진 펄스 진동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예측했다. 그 이론에 의하면 지구의 표면 밖으로부터 수백 마일 위에 있는 대전된 전리층 사이에 발생하는 공명에 의해 이 진동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15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수만의 이론은 사실로 확인이 되었다. 이 주파수는 내전도에 의해서 측정되는 바처럼 소위 뇌파라고 부르는 뇌 안에서 발생하는 측정 가능한 주파수 몇몇과 반응했다. 이후에 독일에서 이루어진 비실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만약 지구의 자연적 자기공명 장애 제거된다면 건강이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역으로 이와 반대가 되는 과정을 만들기 위한 시도로 주파수 발생기를 사용하여 실험실 안에 인공 자기장이 발생되도록 했다. 그리고 7.83Hz가 생명을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이상적인 인공 주파수라는 것이 발견되었다. 7.83Hz는 이제 슈만 공진 주파수로 알려져 있다. 서구의학에서 사실상문이 된 이 발견은 소비에트 연방에서 받아들여졌다. 소련에서는 초창기 전기치료를 기반으로 한 건강관리 시스템을 발전시키기로 결정했으며 그와 같이 전기치료는 현재 전기 침술과 전자석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다. 나사와 마찬가지로 소비에트 우주 프로그램은 우주에서 우주 비행사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었던 많은 의학적인 돌파구들을 그들의 국민에게 제공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1950년대와 60년대에 이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났다. 뼈 치료를 위한 직류 전기 자극의 유효성이 동물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다. 1953년도. 뒤이어서 이 작용의 메커니즘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때까지 없었던 폭넓은 연구가 세포 수준에서 시작이 되었다. 나사는 뱀프 진화의 세포에 대한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서 2개의 실험 챔버에 대한 특허를 2002년, 2004년 동시에 수술을 통해서 전극을 삽입하지 않고 골절 회복을 위한 전기 자극을 줄 수 있는 좀 실용적이고 덜 위험하고 비용이 덜 드는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시작이 되었다. 별개였지만은 서로 관련 있는 이러한 노력들 덕분에 치료되지 않던 골절을 치료하는 방법과 다양한 세포 유형이 있어 전기 미세 환경에 의도적이고 정확한 소정을 기함으로써 다른 질병들과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큰 발전이 있었다. 2009년에 나사는 보유하고 있던 BMF 특허를 해제했다. 2009년에 특허들 중 2개는 배양 중인 세포에 대한 맥동 전기장의 효과를 연구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고 2002년, 2004년 세 번째는 사람이 입을 수 있는 형태로 된 포유류의 조직 재생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에 대한 것이었다. 2007년, 2011년에 FDA는 BMF를 난치성 우울증에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다. 같은 해에 유명한 텔레비전 쇼 진행자인 닥터 오즈가 BMF 치료를 그의 애청자들에게 소개하면서 소문이 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북미의학협회는 주파수 치료로 통증관리, 세포 활력의 재생, 다양한 신경학적인 장애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장치들 중에 하나는 6.7에서 볼 수가 있다. 앞에서 나사에서 이런 거 있다는 거죠. 서양의학은 이제 막 전기치료의 뿌리로 돌아가서 주파수 치료를 헬스케어 시스템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주여행을 위해서 발명되었고 이제는 지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결론을 지지하는 과학적인 문헌들을 매우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우주에서만 적용을 했었을까요? 저에너지 신경 자극, 전기 간질 주사법과 전기 임피던스 단층 촬영, 전기 임피던스 단층 촬영과 전기 간질 스캐닝은 의학적 분석과 이미지 기술로 체내 조직의 전도성과 유전율을 이용하여 생리학적인 기능 상태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방법에서는 몸의 표면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게 된다. 전도성 전극들을 대상자의 피부에 부착하여
작은 M의 교류 전류를 흘려보내고 그 결과 도출되는 전기 전위가 측정이 된다. 프레드릭 가드너 코트렐 1903년은 전위가 단계적으로 상승될 때 용액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방정식을 개발하였다. 코트렐의 방정식은 수년에 걸친 일련의 수정 작업을 거쳤으며 몸 안의 조직과 액체들의 특성을 비침습적으로 측정하는 점점 더 정교한 여러 기술로 이루어졌다. 이 방법은 시간 전위차법, 전하량법, 전류법, 측정법, 이렇게 전기 간질 스캔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응용 기술로 진화했다. 이것들의 기초가 되는 학문 분야는 전기화학과 생체 전기화학이다. 2013년 오늘날의 시스템은 다양한 중요 인체 시스템에 대하여 비침습적인 측정을 수행할 수가 있다. 이러한 발전의 단계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이 된다. 1950년대에 니 보어와 그의 동료들은 4개의 전극을 이용해서 팔의 혈액 부피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1962년 토마스 햇슨 몸의 전체 수분의 관계를 발견했다. 1966년 쿠비체크는 동료들과 함께 최초의 임상 전기 장치를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나사의 우주 비행사들에게 시험이 되었다. 1966년에 흉부 엑스레이 컴퓨터 단층 촬영 CT 횡단면은 이렇게 전기 이렇게 전류의 흐름과 동위선을 보여준다. 선들이 서로 다른 기관에서 전도성에 따라서 얼마나 휘어지는지를 주목해 본다. 전기 간질 조사법은 전극의 6개짜리가 1970년 니보가 혈류의 다양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혈액의 저항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바이오 임피던스 이론을 더 발전시켰다. 1978년 핸더슨과 웹스터에 의해서 EIT가 의학 영상 시스템으로 개발되었고 1980년대는 임피던스와 구별된 책 임피던스를 측정하여 영양학적인 평가를 내리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런 결과들이 1999년대에 이렇게 수학적인 연구가 80년과 99년에 개선되어서 나타났다. 1984년 바브와 브라운에 의해서 개발되고 실용의학이 그리고 중환자의 폐기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최초의 상업화된 의료 장비가 2011년에 도입되었다. 이 기술을 적용한 정교한 시스템을 전기 간질 스캔 EIS라고 한다. EIS 주파수 낮은 주파수에서 전류는 세포 외로 흐르는 반면에 높은 주파수에서는 세포 내부로 흐르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기술은 환자의 다양한 종료 기관과 시스템의 생리학적인 균형을 측정하는 데 가치가 있다. 종양의 정기적인 특성은 악성세포가 정상세포와 비교했을 때 정기적인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프리크와 모스 1926년에 처음으로 입증이 되었다. 그들은 이런 차이에 기반하여 신뢰할 만한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 후에 일련의 조사들을 통해서 전도도, 전도성, 정전, 열량, 저항, 저항력, 임피디비티, 어드미디비티와 같이 다양한 전기적 특성들이 연구되었다. 양성과 악성 유방 조직 사이의 전도성 차이는 호르몬의 변화와 혈액 공급과 관련해서 발생한 수분과 전해질의 차이, 막투가도와 극성의 변화, 세포의 방향성과 충진 밀도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여기서 중요한 기술은 조직의 전류를 다른 주파수로 흘려 보내는 것이다. 서로윅 등 1987년에 종양의 전도도가 주파수에 매우 의존적인 것을 보여주었다. 유방 종양의 전기 전도도는 특정 주파수 즉 106에서 108Hz에서 정상 조직과도 7배에 높다. 1998년에 1993년 2000년 측정된 결과는 종양의 전도도가 정상 조직과도 6.0에서 7.5배 높아
1986년 암과 에이즈 말기에 조직은 퇴화하고 전기 전도도도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종양을 높은 수분 보유량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제안했다. 1977년 방광암의 조기 진단을 위한 타블이죠. 이란에서는 방광암 조기 진단에 초점을 둔 검사법이 개발되었다. 케스카르와 그의 동료들 2012년에 연구에서는 방광 내에서 악성 부위를 비악성 부위와 구분해 내기 위해서 최초의 진습적인 선별 검사 기술인 전기 임피던스 분광학이 사용되었다. 이 기술은 세포 검사, 방광암과 이상 소견을 가려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암에 대한 전기 치료 방법은 암을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에너지 치료법들이 지난 수백 년간 개발되었다. 암의 전기 치료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인해서 1906년에 식품위생과 약품에 관한 법률 이후에 사실상 모든 종류의 에너지 의학이 중단되었다. 몇몇 광고들은 아마도 성공되었지만은 플렉스너 보고서가 의학을 더 과학적으로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두면서 모든 것들이 불법으로 선포되었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것들과 타당한 주장을 구별해 줄 수 있는 과학적 이론이 사실상 없었으며 이러한 장비들이 어떻게 하여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도 거의 없었다. 초창기 장비의 예로는 라코프스키의 다층 파동 발진기 MWO가 있다. 라코프스키에 대한 정보는 아래 박스에 있다. 내용에 박스. 라코프스키는 살아있는 세포가 전자기 방사선을 방출하고 또한 수신한다고 확신했다. 이와 같은 생각이 과학의 줄에서는 벗어난 것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진술이 아마도 정확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1925년에 라코프스키 초고주파로 암 치료학이라는 논문을 썼다. 프랑스에 머무는 동안에 라코프스키는 유명한 프랑스 의사이자 물리학자이며 가동 코일 검역의 발명자이고 아르센 다르송과 함께 일했다. 그들과 함께 다층 파동 발진기를 개발했고 라코프스키는 이것이 세포를 재활성화하고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장치에는 2개의 광대역 안테나가 달려있고 이 안테나는 실크실에 매달린 동심원을 그리며 구부려진 구리선의 세트와 안테나를 지지하기 위한 2개의 금속 스탠드 스파크가 이루어져 있다. 1934년 6월에 그는 이 장치에 미국 특허를 부여받았다. 1926년에 프랑스에 있을 때 그는 생명의 비밀 전기 방사 그리고 당신의 몸을 썼다. 여기서 그는 건강이 좋고 나쁨은 세포의 진동이 상대적으로 건강한지에 달려 있다고 했다. 세균, 암, 그 밖의 병원균들은 이러한 진동의 간섭을 유발하면서 세포들을 변질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1935년 영어로 번역이 되었다. 로열 알 레이프 박사는 1971년 총명하고 열정적인 과학자였다. 그는 모든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그 밖의 병원균이 특정 주파수의 소리에 민감하여 말 그대로 그것들이 터질 때까지 그 주파수를 강화하면 파괴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이거는 주파수를 강하게 집어넣으면 파괴된다. 치료에 때문에 환자가 전기 출력을 조정할 필요가 없고 환자가 해야 할 일은 방전된 배터리를 재충전하고 바꾸며 밤새 외부 전원의 배터리를 연결하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치료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환기 배열이 일주일에 한 번 교체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네요. 치료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것을 치명적인 진동수 그래서 수정파동기라는 것도 하나의 그런 파동을 통해서 지난 100년간 의과대학에서는 연구의 초점을 약하게 맞추어 왔으며 에너지의학은 거의 터부시 되어온 연구 주제였다. 이러한 법적인 지위에도 불구하고 몇몇 발명가들은 새로운 전기 전자기 치료 장치를 만드는 것을 단정하지 않았다. 일부는 유럽과 러시아에 개발되어서 미국으로 수입되었고 또 다른 것들은 미국 발명가들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암에 대한 전기 치료 방법은 2012년 4월 8일
에비데는 노보큐어라는 회사에서 화학요법이 대체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치료법에 대한 판매 허가를 내어주었다. 이 유망한 새로운 비침술적인 시스템은 현재 재발성 내종양 재발성 교모 세포종 또는 GBM을 가진 성인 환자에게 사용이 가능하다. 이 장치는 암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 종양치료장이라고 불리는 특정 주파수를 사용한다. 이 전기장을 발생시키는 장비는 휴대가 가능하고 착용할 수 있어서 환자의 일상적인 활동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의사인 에일런 커슨 박사는 노보큐어의 최고 의학 책임자이자 이 방법을 입증하는 두 출판물의 수석 저자이다. 재발성 교모세포증 환자의 자기 공명법으로 스캔한 영상. 그래서 ABCDF 쭉 해서 보면은 뭔가가 크기가 작아진다. 그래서 종양치료장의 효과를 추적하기 위해서 저속 촬영 비디오 해명으로 적은 경구함 헬라 세포의 유사 분열 시 방출사 구조와 딸세포의 핵을 관찰했다. 대적은 세포들을 방출사 구조를 보이고 52시간 후에 세포 질이 분열이 일어난다. 세포들이 종양치료장에 노출되면서 방출사 조직체의 구조와 형태가 완전히 붕괴되고 유사 분열 과정이 지연된다. 방출사 구조의 붕괴는 6시간 5분 뒤에 유사 분열 중지와 세포살을 일으키거나 4시간 20분 후에 다양한 종류의 염색체 재배열이 일어나는 이렇게 유발하고, 이와 동시에 촬영된다는 사진들에는 형광 염색을 통해서 세포가 종양치료장에 노출되는 동안에 투빌린 초록색 형광 단백가 발현되는 것이 관찰이 되었다. 눈급은 10마이크론이다. 이렇게 쫙 변화가 되어지더라 이 말인데요. 혀 밑에 넣는 숟가락 모양으로, 자, 이것은 혀 밑에 넣는 숟가락 모양의 마우스피스와 연결된 배터리를 구동되는 주파수 전자기 생성기라. 간세포 암 치료를 받고 있다. 간세포 암. 그렇게. 이것은 생체 내 실험과 실제 암 환자에서 종양의 성장을 낮추는 데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3kg 정도의 무게로 휴대가 가능한 이 장치는 종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실험 결과들은 이 장치가 암세포가 분화하고 복제하는 유사 분열을 방해함으로써 종양의 성장을 늦추거나 역행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이 정상 뇌세포에 미치는 영향은 적거나 없다. 만약 이때에도 복제가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뿐이다. 스톱과 그의 동료들은 미국과 유럽의 28개 암센터에서 23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 장치에 대한 무작위 배정 임상 연구를 진행했다. 그들은 에서 치료받거나 최선의 표준적인 화학요법으로 치료받았다. 종양치료장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최선의 화학요법으로 치료했을 때와 비교하여 더 높은 반응률을 보이고 치료의 실패로 진단되기까지는 더 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